그 다음 포밍 방지제. 포밍은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물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기타 등등 농축이 됐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거. 보려 수면을 거품이 쫙 덮는 거죠. 이걸 방지해 주는 게 뭐냐? 안기방법 포폴고가 있습니다. 폴리아미드 고급 지방산 에스테알 해서 안기방법 포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중 불순물 종류와 장애입니다. 수중 불순물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처리하는 방법과 연관지어서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스분 성분은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성분, 용존탄산가스 그런 것을 전부 가스 성분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 부식을 일으킵니다. 특히 용존산소 같은 경우는 내면 부식 가운데서 깨알처럼 점이 찍히듯이 부식이 일어나는 점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용해 고형물입니다. 녹아있는 채로 존재하는 그러한 고형물, 고체인데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불순물이죠. 염류입니다. 염류, 소금 종류이죠. 염류가 소금염. 특히 그 중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포함된 소금 종류를 말합니다. 그게 스케일의 원인이 되고 슬러지 생성의 원인이 되고 결국 스케일은 전열면이 과열이 돼서 나중에 심하게 열받으면은 파열 사고를 초래하겠죠. 그 다음 고형 협산물입니다. 현탁질 상태로 물이 흐리게 물빛이 탁하게 나오는 상태로 포함되어 있는 협산물, 불순물입니다. 원인 뭘까? 이런 경우는 포밍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특정한 부식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유지분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동네 이장님, 면장님, 경찰서장님, 농협조합장님 유지가 아니고 그런 유지분이 아니죠. 기름기 성분. 왜 기름기 성분이 들어갈까요? 보일러 처음에 어때요? 제작할 때도 소다 보링을 제대로 안 했다. 즉 알칼리 세정을 안 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뭘까요? 여러 가지 윤활 부분, 운동하는 부분, 회전 부분에는 기름이 포함되어 있죠. 펌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따라서 그런 것이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지만. 기름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포밍이나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물이 빨리 끓어요? 기름이 빨리 끓어요? 네, 기름이 빨리 끓고 더 온도가 뜨거워지죠. 즉 보일러 본체가 쉽게 과열이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알칼리 성분이 너무 강할 때예요. 알칼리 성분은 멀쩡한 물은 중성이지만 일부러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알칼리로 맞춰서 가동을 하죠. 약품을 넣어서 부식을 적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 과유불급 너무나 지나치면은 안양만 못하죠. 너무나 강한 알칼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해지는 성질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로 강한 알칼리 약품을 썼을 때 일어나는데 강한 알칼리 약품이 가성소다이기 때문에 가성소다로 인한 부식이죠. 그래서 가성취하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크랙은 균열을 말해요. 가성취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철판 표면이 입자 상태, 입계 상태, 경계선 사이사이가 균열이 가는 그러한 부식을 일으킵니다. 자, 스케일 성분과 장애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본 거죠. 스케일 성분은 첫째, 부드러운 조금 덜 딱딱한 연질 스케일이 있고요. 아주 돌처럼 딱딱한 경질 스케일이 있습니다. 연질 스케일의 원인은 뭐냐? 탄산염, 탄산기가 포함된 소금. 그래서 이 염자 대신에 여러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탄산 칼슘,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글로는. 자고로 끝에 명칭이 칼슘, 마그네슘 붙어 있다. 그런 또 물에 넣으면 이온이 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아주 딱딱한 재질은 뭐냐? 황산염, 규산염, 뭐 이런 것 또는 질산염 이런 것이 주 원인입니다. 즉 염자 대신에 또 칼슘, 마그네슘 붙여보면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규산칼슘, 규산마그네슘 바로 경질 스케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규산염이 들어가서 스케일이 됐을 때는 규산염이 규소가 SI 실리카가 산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이온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리카 성분에 스케일이 붙어 있다.
바로 이 앞부분에 설명된 거죠. 유리질 성분에 그러한 스케일이 붙어 있다. 물때가 붙어 있다. 일반적인 염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산으로 세관을 해도 스케일이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규산염으로 인해서 물때가 끼었을 경우는 염산에 세관을 작업을 할 때 플러스 용해촉진제 HF 불화수소산을 첨가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HF가 뭐예요? 불화수소산이 유리까지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스케일의 장애, 스케일이 만약 부착되면 어떻게 될까? 가장 첫 번째로 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전열면은 과일이 된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적이 있죠. 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물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환 불량. 그리고 혹시나 조그만 관경이 조그만 관이나 이런 데 물때가 달라붙게 되면은 그 부분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다음 전열량이 감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일부분의 열이 그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채로 배기가스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림 그려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 손실이 증가하는 거죠. 자, 이처럼 스케일이 부착이 되면 첫 번째 장애는 열 흡수가 방해된다.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전열면이 과열이 된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일러가 찢어지게 된다. 특히 이제 수간 보일러나 관유 보일러에 집중된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 원래 보일러 자체에는 크게 완전히 본격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안전관리 측면으로 출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목적은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명 존중.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 갑자기 예측지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게 대부분이겠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인리의 법칙에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행위가 축적이 되고 반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만에 하나 한 건 터지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안전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서 인명을 어때요? 살리는, 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를 잘 하면은 그만큼 보일러가 안전한 상태로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결국 회사 입장으로 보면 사고가 적게 나고 어때요? 유지 경비가 적게 들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형태가 되겠죠. 사회복지에 증진할 수 있는 아주 거창하게 거국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더 확대하면 뭐예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안전색치 표시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기물이나 또는 기호나 이런 것에 표시되어 있을 때 적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러면 정지나 금지를 나타내고요. 황적색이다 그러면 위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황색이면 주의, 녹색이면 안전, 청색이면 조심, 백색이면 보통 바닥에 통로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화재 등급별 소화 방법입니다. 화재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재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먼저 A급, B급, C급, D급 영어로 이니셜로 써서 구분을 하는데 일반 화재는 A급이라고 하고요. B급은 유류나 가스 화재, C급은 전기로 인한 화재, D급은 금속이 불이 붙었을 때 화재입니다. 금속도 사실 화재가 아주 잘 발생하고 또한 화재가 나면 끄기가 사실 거의 어려운 게 금속 화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산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공기 중에서는 천천히 진행되어서 천천히 녹이 습니다. 철로 말하면 천천히 장시간이 지나야지 빨갛게 녹이 슬죠. 그러나 금속이 가루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아주 산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런 금속들도 있어요. 산화되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산화되는 열이 많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연소가 되고 결국에는 금속 화재는 가루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가스처럼. 그런 것을 D급 화재라고 합니다. A급 화재의 특징은 일반 화재는 구분이 뭐냐? 일반적으로 재가 남는 화재다. B급은 뭐냐? 재가 안 남는 화재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C급은 말 그대로 그냥 정기적인 요소로 인해서 화재, 합선이라든지 이런 화재입니다. 그러나 C급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주변에 어떤 인화물질이 있느냐 또는 탈 수 있는 물질이냐에 따라서 A급이나 B급으로
결론적으로 귀결이 되겠죠. 어느 공장 천정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될 때는 C급이겠지만은 나중에 다 공장이 전소가 되고 난 다음에 다 타고 난 다음에 보면은 공장 건물이 닿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예요? 또 A급으로 진행이 되겠죠. 복합적으로. 자, 색상은 백색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이 색상 구분은 뭐냐? A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색깔을 백색을 마킹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B급 화재에 적응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구에는 황색을 마킹을 합니다. C급은 청색, D급은 색깔이 없습니다. 주된 소화 방법은 뭐냐? A급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냉각, 식히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 물이죠, 물. 그 다음 B급, 기름이나 가스처럼 이렇게 된 경우는 뭘까? 가스는 그냥 냉각 소화하고요. 사실 가스 화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가스 차단이에요. 밸브를 차단하는 게 가장 선 조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불타고 있는 현장은 일반 화재로 진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름 같은 경우는 물 뿌리면은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면서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는 덮어야 됩니다. 표면을 덮어서 불을 끄는 방법 보고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주로 거품, 이제 포말이라고 합니다. 포말이 사용되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보다 무거운 불연산 가스, 타지 않는 가스를 사용하는데 공기보다 무겁고 밑에 쫙 깔아져서 화재 표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가스 뭐냐? CO2. 그러면 CO2 소화기라고 하고요. 또는 할로겐 가스 또는 분말로 화재면을 다 덮는 건 아닙니다. 분말이 불하고 접촉하면은 그 분말 가루가 타버립니다. 타면서 순식간에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종류가. 그래서 분말로 한다든지 그런 소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화재는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뿌리면 안 되고요. 물 뿌리면은 오히려 합선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덮습니다. 대신에 덮되 물기가 없는 것으로서 덮습니다. 그리고 덮더라도 어떤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물기와 관계가 없는 가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거품은 사용하지 않는데 거품은 사실 물에다가 하이타이 섞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거품은 꼭 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물이고요. 나머지 거품을 일으키는 포말 약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전기 화재를 포말로 덮는다, 거품으로 덮는다 그러면은 물기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가스 상태로 되어 있는 공기보다 무거운 그런 CO2 소화라든지 또는 분말 소화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금속 화재는 그냥 덮는 건데요. 이게 너무나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도 접촉이 잘 되고 산화가 너무 급격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 뿌려도 안 되고요. 물속에 산소들이 있어서 나머지 포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 탄산가스를 CO2를 분사해도 탄산가스 속에 O2가 포함된 걸로 인해서 그걸 빨아들여서 금속이 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덮는다는 것은 슈퍼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통째로 흙을 떠다가 통째로 붓는 수밖에 없어요. 모래를 붓는다든지 건조한 모래, 질석을 어때요? 분사 사출기에서 고속으로 분사해서 거품처럼 만들어서 냉각한 다음에 빻아놓은 거 돌가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돌가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처럼 대체적으로 이 표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적응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죠. 물 뿌린다, 포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CO2 분말. 가스 소화는 냉각 소화에 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밸브를 차단하고 냉각 소화를 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전기는 뭐예요? 전력 차단 후에 질식을 하거나 냉각을 하라. 주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한 게 CO2 소화기입니다. D급 금속 화재는 절대 물 뿌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모래나 또는 돌가루로 덮는다. 팽창질석, 팽창진주화물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특별히 소화기구에서는 등급을 K급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소방법에서는 아직 A, B, C, D 네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급으로 특별히 분류한 건데요.
주방이 뭐예요? 주방. 키친? 아니죠. 키친 뭐예요? 키친. 치킨? 치킨 아니죠. 치킨. 치킨은 닭이고요. 키친이죠.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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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주방 키친. 여러분 키친. 약자 K로 시작되죠. 그래서 K급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지정을 한 게 있어요. 분말 소화기 중에서 1종 분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분말 소화기는 가로로 된 건데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이 소화라든지 연소, 화재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이 나중에 이온물 관리 자격증이 따로 있죠. 또 소방 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소화기는 어디다 놓는 게 좋다? 눈에 잘 띄는 곳. 음침한 곳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출입구 부분이나 복도에서도 어때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그런 곳에 소화기를 설치한다. 그건 놓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화상을 입었을 때 사용하는 거 응급조치. 아연화 연고라고 하는 것을 바른다. 화상에 피부에 아연화 연고를 바른다. 그 다음 고압가스 용기 도색인데요. 보일러 에너지 관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듯하지만 사실 가스를 사용하는 그리고 LPG를 공급해서 용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용기 도색 색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가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이 있습니다. 공업용은 암기 방법이 시조로 많이 외우는데요. 산록 푸른 탄청산에 올라가 황화새 안주 삼아 수주잔을 기울이니 소주잔이 아닙니다. 백암산 염소가 갈색으로 보이고 쥐들도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더라. 이게 이제 시조로 산록 푸른 탄청산에 올라가 황화새 안주 삼아 수주잔을 기울이니 백암산 염소가 갈색으로 보이고 쥐들도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더라. 얼마나 술이 고주망태가 되면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도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릴까요? 자, 산록, 산소는 녹색이다. 탄산가스는 청색이다. 황색은 아세틸렌이다. 수소는 주황색이다. 백색은 암모니아다. 염소는 갈색이다. 그리고 기타는 쥐색이다. 쥐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색을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쥐색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거 신세대들이 아니 쥐도 흰 쥐도 있고 회색 쥐도 있고 또 까무잡잡한 것도 있고 들쥐도 있고 집쥐도 있고 근데 어떤 쥐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회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용 같은 경우는 백산 칠흑 땅에 해갈할 때면 단회한들 무엇하리 후회한들 무엇하리 애자야 청아에게 싸줄 것을 가져오너라 하는 시조로 외웁니다. 나중에 가스 자격증 혹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하면은 이런 시조로서 외우는 방법은 제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병원에서 많이 보는 게 뭐죠? 산소 응급환자들 사용하는 거 백색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화질소, 청색을 사용하고요.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헬륨가스. 헬륨가스는 어때요? 영적 원소, 산화가 전혀 되지 않는 종류이죠. 사람이 마시면 목소리가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로 변하죠. 연예인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잖아요. 헬륨가스 들이마시고 소리를 내면 갑자기 아기 목소리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헬륨가스입니다. 공업용이 아니고요. 만약 공업용으로 헬륨을 썼다 그러면은 여기 포함된 산소, 탄산, 아세틸렌, 수소, 암모니아, 염소 아닌 기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업용으로 사용되는 헬륨이 있다고 치면은 회색 용기에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LPG, 액화서유가스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PG 통도 고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회색으로 용기가 칠해져 있죠. 회색으로 칠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손상과 방지 대책인데요. 보일러가 손상을 입는다. 대체적으로 첫째가 부식 사고입니다. 보일러 부식은 물이 접촉한 안쪽에 일어난 게 내면 부식이고요. 물 접촉과 관계가 없는 것은 외부 부식이라고 합니다. 내면 부식의 내부 부식 또는 내면 부식은 첫째 점식입니다. 영어로 PITTING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문에서 발음을 써서 피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PITTING 피팅이라고 하고요. 점을 꽁꽁꽁꽁 찍어 넣은 것처럼 깨알 모양으로 부식이 되는 건데요.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성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좀 커졌어요. 서로 점식된 부분이 어때요? 연결이 되면서 반점 모양으로 커졌어요. 그러면 국부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옛날의 기술서적 같은 경우는 간혹 반식 이렇게 나오는 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어는 대부분 국부부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보일러 전체 물이 접촉한 쪽이 거의 다 부식이 됐다, 깎였다, 녹아내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식, 그래서 전면 부식 이렇게 말하고요. 보일러 수가 주로 pH가 산성일 때 전체적으로 깎인다. 그러나 사실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대부분 알칼리 약품을 집어넣기 때문에 전면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산세관을 했는데 부식 방지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즉 중화 처리를 중성으로 못 만들었어. 중화 처리가 제대로 어때요? 안 될 때. 그럴 때는 전면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식이라고도 하고 홈 부식, 홈이 파이면서 일어나는 부식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그루브, 음악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굴곡을 타면은 그루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도랑을 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식, 홈 부식, 도랑 부식, 그루빙 다 같은 용어입니다. 가제트 스테이 하단에서 일어나죠. 노통이 왔다 갔다 팽창을 하면은 위 어때요? 가제트 스테이가 이렇게 경판을 붙잡고 있는데 노통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밑부분이 호흡이 파이면서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통과 가제트 스테이 이 하단 부위를 충분한 거리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떼어주는 공간을 호흡 공간 또는 브레이징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방지 방법은 뭐예요? 브레이징 스페이스를 둔다.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죠. 230mm 이상을 간격을 띄운다. 물론 경판의 두께에 따라서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그 다음 알칼리 부식입니다. 가성취하죠. 가성소다가 너무 과하게 들어갔을 때 강력한 알칼리가 되면서 알칼리 때문에 보일러 강철판이 균열이 가면서 부식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13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 네킹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식이 있는데요. 네킹은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넥타이죠. 넥이 뭐예요? 목이죠. 목. 그래서 사람의 목처럼 보일러 본체에 물이 담겨 있는 이 수면이 뺑 둘러서 수면선을 따라서 얇은 띠 모양으로 파이면서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특별히 네킹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외부 부식입니다. 외부 부식의 가장 대표적인 부식은 보일러 본체 바깥쪽에 녹쓰는 것도 외부 부식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온 부식, 고온 부식. 왜? 저온 부식 연도 안에 들어있는 장치에 부식이 일어나죠. 고온 부식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물하고 접촉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폐열외수 장치의 네 가지 과제, 절공,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의 표면에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과열기, 제열기에 발생하는 것은 연소실에 가까운 쪽이니까 고온 상태로 부식.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연소시절에서 한참 떨어져서 굴뚝 쪽에 가깝죠. 더 멀어졌죠. 온도가 떨어진 상태로 부식이 일어납니다. 저온 부식. 저온 부식의 원인은 연료 중에 S, 황성분이고 고온 부식의 원인은 연료 중에 V, 바나듐 성분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걸 각각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은 부속장치편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면 부식 방지법입니다. 첫째로는 아연판을 매단다. 현장에서 가장 적용하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아연판을 매달면은 아연판은 철판보다도 훨씬 산화가 잘 됩니다. 녹이 잘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으로 하면은 전자를 잘 내놓습니다. 그런 것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매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연 또는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마그네슘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 본체에 어때요? 강선 또는 철선으로 해서 아연함 또는 마그네슘 함을 연결해 놓는다는 거죠. 이게 가스 배관 설치에서도 가스 자격증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희생양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하에 배설하는 배관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급수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부식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 등등을 어때요? 처리를 해주는 거죠. 가스 성분을 제거를 한다. 관수를 즉 보일러 수를 여러 가지 이온을 제거를 해서 연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게 급수 처리 방법이고요. 그 다음 분출을 해서 급수 처리도 하고 분출 더러운 물도 자꾸 빼고 해서 적정하게 약알칼리성의 pH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알칼리성이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산성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전면적인 부식이 방지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 내면에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라는 것은 견딜 내자를 사용합니다. 인내할 때 한자로 견딜내 그러는데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의 도료를 도포를 합니다. 물론 평상시 가동할 때는 이게 좀 불가능하죠. 평상시 불을 떼고 팔팔 물을 끓이고 있는 상태면은 페인트가 발라져 있다고 해도 어때요? 그 페인트가 뜨겠죠. 집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뭐 아주 고급 냄비가 있어요. 뭐 해서 아트 이렇게 있는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 안쪽에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냄비 또는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밥솥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죠. 내익성 도료를 도포하는 것은 뭐냐? 보일러 사용 안 할 때, 즉 건조 보존할 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보일러 안쪽에 내익성 도료를 도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동 시 신설 보일러가 아니지만 이 도료, 즉 페인트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가동 시에 다시 알칼리 세정, 즉 소다 보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소다 보일링. 만약 그렇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보일러 본체 내부에 이 페인트가 다시 벗겨지면서 물이 아주 혼탁하게 되겠죠. 그 다음 약한 전류를 통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금속이 부식이 된다는 것은 금속이 산화되는 것을 뜻해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걸 말해요. 화합. 근데 산소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불소 다음으로 우주에서 최강자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원소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불소이고요. 그 말은 다른 물질의 원소를 접촉하면 그 물질의 외면에, 즉 원자 구조의 가장 외면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요. 산소는 두 번째입니다. 행동대장과 같아요. 그래서 산소와 화합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금속이 산소한테 뭘 뺏긴다? 전자를 뺏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산소와 화합된다가 산화고요. 그 말은 전자를 뺏기는 것이 산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뺏긴 전자를 다시 채워줘 버리면은 멀쩡해집니다. 산소한테 뺏겨서 산화가 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그 뺏긴 전자를 다시 보충을 해줘 버리면은 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녹이 안 슬어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게 뭐죠? 약하게 전류를 통한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본체에 약하게 전류를 통해 주는 거죠. 물론 잘 맞춰야죠. 이걸 센 전류를 하면은 사람 감전되겠죠. 약한 전류를 통과하는 방법.
이게 가스배관, 지하 매설배관에는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하 매설배관에서는 아연판이나 마그네슘판을 연결을 해준다. 배관에 또는 약한 전류를 통과를 시켜준다. 이것은 이제 전기 방식법 그렇게 얘기해요. 전기를 이용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다음 급열 급냉에 의해서 전열면이 열응력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급히 식혔다, 급히 냉각했다, 보일러 노통에서 갑자기 팽창했다,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보일러 본체 구조가 이렇게 노통이 있으면은 경판이 변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버팀새, 스테이를 부착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제트 스테이인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은 이게 붙어있는 채로 왔다 갔다 해서 이 부분, 가제트 스테이 하단 부분이 호흡입하면서 부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히 늘렸다, 뭐 이렇게 줄여들었다 이런 것을 없애려면 급격한 연소 조절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열면에 열응력이 생기는 걸 방지한다. 급열 급냉에 의한 이 말은 연소 조절할 때 급격하게 연소 조절해서 확 끼었다, 확 줄였다 이렇게 하면은 가제트 스테이 하단에 경판에 왔다 갔다 무리가 가서 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루빙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루빙이 방지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손상입니다. 부식 위의 손상, 다른 손상은 첫째 다뤄지는 거, 닳는 거죠. 마모, 코로션이라고 합니다. 국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반복작용이 일어나서 닳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일러 사고 중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원인상으로 보면은 제작을 할 때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제작상 원인이라고 그러고 멀쩡하게 잘 만들었는데 보일러 관리자가 취급자가 잘못해서 잘못 다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취급상의 원인, 제작상의 원인은 뭐 재료가 결함이 있다든지 재료 결함 또는 용접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용접 상태가 잘못되어 있어. 용접 결함 또는 재료도 좋고 용접도 잘 되어 있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 구조 결함 이런 것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급상의 원인은 뭐냐? 취급자가 잘못했어요. 3대 사고가 있죠. 압력이 초과됐어. 그 다음에 어때요? 수위, 물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이상 감소가 일어나는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열 사고가 일어났어요. 안전저수위 이상 감소로 인한 과열 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연소 가스가 폭발했어요. 연소실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했어요. 물론 이런 3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부착이 되어 있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제작상에 잘못 만든 경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첫째, 재료 결함 같은 경우는 철판이 생산될 때 생산하는 방법 중에 아변 강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눌러서 롤러 사이 왔다 갔다 해서 철판을 제작하는 건데 뜨겁게 빨갛게 가열된 철판을 압착을 하면서 롤러를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은 점점점 두께가 얇아지면서 원하는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때 철판 안에 공기가 스며들었을 경우 이처럼 공기층이 들어가 있으면은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게 돼 있는데 이 공기층에 결함이 생긴 거죠. 물론 철판의 재질이 좋은가 또는 용접 부위가 괜찮은가 이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작한 다음에는. 하지만 용접한 부분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는 이것을 법적으로는 방사선 엑스레이로 투과를 해서 찍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결함, 판상결함이라고 하는데 판상결함은 비파이 검사를 해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잡히지를 않아요.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만 두께 차이가 잡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비파이 검사는 의무적인 선조치사항이 바로 방사선 투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판상결함은 좀처럼 이게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재료 분량으로 만들어 놓고는 대부분 어떠냐?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그래서 나 몰라라 라미네이션이고요. 뭔 말씀이션? 나 몰라라.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보일러를 제작하면은
이게 전열면이 됐다든지 철판이 열받는다 그러면은 이 점점 공기층이 팽창을 해요, 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라미네이션의 결함이 있는 철판이 불어서 터진다. 그래서 블리스터라고 하는 불어서 터지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재료상의 결함, 즉 제작상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미네이션이 바로 공기층이 들어가서 두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요. 블리스터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라미네이션 결함이 공기층이 팽창해서 불어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 팽출과 압계는 반대말인데요. 터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가령 수강 같은 게 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위가 좀 부식돼서 얇아졌다. 속에서 물이 끓어서 증기가 발생하면 그 부분이 팽창해서 축 튀어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팽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압계는 압력을 못 견디고 꺼지는 걸 말합니다. 유익 궤양 생기듯이. 어떤 경우냐면은 보일러 본체 같은 경우 노통이 있다 그러면 노통의 겉에는 물이 있죠. 근데 노통이 부식이 돼서 얇아졌어. 그러면 물이 끓고 증기가 생기면 그 물의 수압 또 증기 압력을 못 견디고 안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압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크랙이 있습니다. 크랙은 무리하게 응력, 대응력, 어떤 외부적인 힘이 주어졌을 때 재료 내부에서 생기는 대응력을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열에 의한 힘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금이 가는 현상을 크랙이라고 합니다. 크랙. 균열이 가는 것을 크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일러 사고 및 방지 대책인데요. 보일러 사고 원인, 제가 필기한 거 있죠? 알려드렸죠? 제작상의 원인이 있고 취급상의 원인이 있다. 제작상의 원인은 강도가 부족했다, 용접 상태가 안 좋다, 재료 상태가 안 좋다, 설계 구조가 안 좋다.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사고가 뭐냐? 레미네이션 또는 라미네이션 같습니다. 블리스터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뭐 라미네이션이 맞냐, 레미네이션이 맞냐 한 가지로 정해달라. 그러면은 영어 발음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컴퓨터가 맞습니까? 컴퓨터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발음은 굴려서 발음하느냐 미국식으로 아니면 딱딱 끊어서 어절러 이렇게 해서 발음을 딱딱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영국식. 마찬가지로 레미네이션이나 라미네이션이나 똑같습니다. 압력계 이름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브루돈 관식이냐 버든 관식이냐 또는 브루동 프랑스식이냐 또는 영어식 발음이냐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다르죠. 자, 보일러 3대 사고입니다. 보일러 3대 사고는 압력이 초과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명계의 하단으로 저수위가 되어서 이상 감소가 일어나는 사고죠. 그 다음에 과열 사고. 만약 하나 더 4대로 한다 그러면 미연소가스 폭발 사고. 미연소가스 폭발 이런 것 등등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일러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것은 방지 대책이 가장 중요하죠. 사고는 터진 다음에 사후 조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지를 잘해야죠. 방지 대책. 자,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없애주는 게 방지니까요. 압력이 초과되는 원인은 안전장치가 작동이 안 됐어요. 압력 제한기나 안전밸브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평상시에 보일러 증기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분출 압력의 75% 이상의 증기압력이 올랐을 때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레버를 당겨서 안전밸브 스프링이 잘 작동이 되는지 분출 시험을 해본다 그랬죠. 압력계 기능 이상, 압력계 2개의 눈금이 정확하게 작동 중에 똑같이 일치되는지 잘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상감수, 비정상적으로 물이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누설이 될 수도 있지만 누설이 안 될 경우는 불이 엄청 많이 타서 엄청 증기가 많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급수계통 이상은 급수가 잘 원활하게 어때요? 잘 안 되는데 불을 계속 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계 기능 이상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 감수 자체를 어때요? 파악을 못할 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수위 이상 감수 원인입니다. 상용 수위를 유지를 해서 방지한다. 항상 수면계 2분의 1을 유지하는 거. 수면계 2분의 1이 상용 수위죠.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면계 수면을 물높이를 5판 잘못 봤다든지 수면계 주시를 잘 안 봤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눈금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도 저게 고장인지 어쩐지 잘 안 봤어. 무심히. 멀리. 근데 잘 보이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면계 청소를 잘 안 한 거죠. 내부 청소, 점검을 안 한 거죠. 주기적으로. 유리판이 너무나 수면계 유리판 내부가 너무 물때가 많이 껴서 새까맣게 또는 물때가 퍼렇게 끼어 있다면은 또는 빨갛게 끼어 있다면은 어때요? 주기적으로 분해를 해서 닦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급수계통이 이상, 제대로 어때요? 공급이 안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분출 밸브, 하단에 있는 밸브가 누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을 제대로 넣어도 계속 물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증발량의 과행, 너무나 증발이 되는 양이 과해요. 그러면 갑자기 물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증발량도, 즉 증기압력도 서서히 올리는 게 중요하고 연소량 키울 때도 서서히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열의 원인입니다. 지나치게 열받는 건데 주로 이제 전열매나 보일러 전체가 열받는 경우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물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떨어졌을 때 과열이 되기가 쉽고요. 두 번째로는 전열면 한쪽으로만 국부적인 가열이 된다. 이런 경우인데요. 버너의 설치 각도 또 분사 각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왜 그런 게 생길까? 점검하고 나서 다시 재조립을 했는데 제대로 조립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특정한 각도로 전열면의 한쪽만 겨냥을 해서 조립이 된 경우죠. 세 번째, 관수 보일러수가 너무 더러워져서 농축이 됐어. 농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팥죽이 왜 눌러붙어요? 불을 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열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 접촉한 쪽에 가까이 있는 팥죽만 눌러붙죠. 보일러 물도 똑같아요. 농축이 돼서 끈적끈적해지고 걸쭉해지면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보일러 수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과열 사고가 되죠. 한쪽만 지나치게 눌어붙게 되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부착됐을 때 아주 치명적이죠. 전열면이 과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화사고가 있는데요. 역화사고는 대체적으로 미연소 가스 보일러 본체의 연소질 속에 어떤 타지 않는 덜 탄 또는 불안전 요소가 된 가스들이 차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연소가 폭발적으로 되면서 일어나는 사고죠. 그러면 그 불이 버너 입구 쪽으로 거꾸로 치솟게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을 거꾸로 역 써서 역화라고 하고요. 백화이어. 뭐 영어로는 백이 이제 뒤쪽 이렇게 말하고 fire 이렇게 하겠죠. 입술 아랫입술을 무는 발음이죠. fire. 화이어라고도 씁니다. 백화이어. 미연소가스 폭발되는 원인은 환기가 부족해서 점화 전에 미리 배출을 못 해준 거죠. 점화할 때 착화가 늦어서 이미 연료는 분사가 쫙 잔뜩 돼 있는데 나중에 스파크가 튀겼어요. 그런 거죠. 착화가 좀 늦은 경우죠. 그 다음에 너무 과다하게 연료 공급을 했어요. 즉 그래서 연소 조절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 연소 조절을 증가할 때는 공기를 먼저 키우고 연료를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을 줄일 때는 공기부터 먼저 줄이면은 연료량이 어때요? 그에 비해서 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일 때는 반대로 연료를 먼저 줄여주고 공기가 항상 풍부한 상태로 하면은 역화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통풍기가 즉 연소실 입구 쪽에 버너 입구 쪽에 설치된 압입 통풍이 너무 셀 때입니다. 너무 세게 들어가면 훅 하고 불면 굴도로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불길이 거꾸로 치솟는다. 그 다음 연도 쪽에서 빨아들이는 흡입 통풍이 너무 약해요. 연소실 안에서는 빵빵하게 타고 있는데 그러면은 버너 입구 쪽으로 거꾸로 불길이 치솟는다. 그래서 흡입 통풍 부족이나 압입 통풍이 너무 셀 때 역화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공기보다 연료가 먼저 투입된 경우입니다. 물론 수동으로 점화할 때 이야기죠. 자동 점화는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연료가 불완전 연소가 됐거나 미연소 덜탄 가스가 체류할 때 이럴 때에도 미연소 가스 폭발 역화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 다음 사고입니다. 수면계 유리관이 깨지는 원인입니다. 부속 장치의 지시 장치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수면계는
유리관 수면계를 2개 이상 부착하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유리가 깨지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충격. 근데 누가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는 멀쩡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보일러에 가서 수면계를 유리로 깨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시험 문제상으로 이렇고 현실적으로 뭐냐? 급열급냉입니다. 급열급냉 시에 외부 충격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팽창되어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갑자기 급수하는 거죠. 즉, 요걸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수위로 인한 과열이 된 상태에서 긴급 조치를 한다고 해서 어때요? 급격히 갑자기 급수를 행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라고 하는 거죠. 저수위로 떨어져서 보일러가 너무 열받아서 전열면이 열받아서 전체적으로 과열이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조치 취하고 좀 식은 다음에 냉각 후에 급수를 하는 게 사실 나머지 부속 장치들이 파손이 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 수면계는 이렇게 유리가 그냥 부착이 된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수면계가 앞에 돌출된 볼트에 너트를 조립을 해서 가운데 패킹 끼우고 이렇게 너트를 조여서 수면계 유리를 고정을 합니다. 근데 이 너트를 너무 세게 조였을 때죠. 그러니까 유리 재질이니까 깨지겠죠. 그 다음 유리가 노쇠 너무나 오래돼서 쇠약해졌어요. 이 원인은 뭘까? 유리는 알칼리에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은요, 유리 표면이 투명해지지 않고 푸석푸석하고 유리 입자 결정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유리관의 노쇠라고 하는데 알칼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쇠되어 있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보일러물은 본체 자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칼리 약품을 섞어서 투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수면계 유리관을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 상하 바탕세 중심선이 삐딱하게 되어서 구멍이 일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유리관의 재질 자체가 불량이에요. 열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유리예요. 그런 경우는 깨질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샀어요. 정말 품질이 차이 난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차이 났어요. 그래서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안전밸브가 누설되는 원인입니다. 안전밸브가 자꾸 누설이 되면 물론 보일러가 터질 염려는 없죠. 안전밸브에 스프링이 작동이 안 돼서 눌러붙어서 열리지 않으면은 압력이 초과될 때 파열이 될 수는 있지만 안전밸브 자체가 누설이 되면 증기압이 올라가지가 않죠. 계속 증기가 발생하는 대로 보일러 본체 위쪽에 있는 밸브가 계속 안전밸브가 증기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누설이 되면 첫째는 밸브와 밸브 시트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본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스프링으로 누르고 있다. 누르고 있는 이 추 모양의 동그란 이것을 디스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접촉하는 이 앉는 곳을 뭐라고 하냐. 이 접촉하는 부위, 밑에 부위. 사람 엉덩이가 접촉하고 있는 거, 시트입니다. 그래서 밸브 디스크와 밸브 시트 사이에 뭐예요?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불순물. 그리고 맞지 않는 경우예요. 축이 맞지 않는 경우예요. 중심축이 틀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만 살짝 걸치고 있는 쪽이 돼서 다른 쪽은 떠 있게 되죠. 그리고 용수철이 불량이에요. 용수철이 불량 다른 말로 하면 용철의 장력이 감소했다. 누르는 힘이 감소했다. 용철이 너무 오래돼서 부식이 되어서 두께가 얇아져서 누르는 힘 자체가 약해진 거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누설이 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점화가 안 되는 원인입니다. 점화가 안 되는 원인. 첫째로는 노즐에서 버너가 작동했는데 아항계처럼 분사가 안 돼요. 무화가 불량이 된. 그 다음 무화가 불량이 된 원인은 또 자세히 보면 너무나 점도가 많아요. 즉 중유가 예열이 부족했어요. 예열이 부족. 즉 기름의 예열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럴 때는 무화가 잘 안 됩니다. 또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증기가 같이 포함돼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분사 상태 자체가 푸다다다다다 이렇게 불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 자체가 어때요? 불순물 찌꺼기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뭐예요? 불순물이 함유되는 경우는 어디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 여과기 점검하죠. 기름병 안에 여과기는 앞, 뒤에 압력계를 달아서 찌꺼기가 얼마가 쌓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여과기가 꽉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은
앞쪽에는 압력계 바늘이 많이 돌아가는데 뒤쪽에는 압력이 뚝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져. 즉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기름 배관에 연료유 배관에 여과기 전후에 설치된 압력계는 0.02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 차이가 나면은 여과기 안에 스크린, 여과망에 불순물이 많이 끼었다. 청소할 때가 됐다. 그런 걸 뜻합니다. 0.02 메가파스칼 이상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압이 너무 낮아요. 기름이 나가는 양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럴 때에도 무압유량이 됩니다. 그 다음 버너 노즐의 구멍 가장 끝부분에 팁이 막혀 있을 때, 착화용 버너가 불꽃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주 버너와 착화용 버너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엇박자로 진행이 되는 경우 점화가, 그러면은 점화가 불량이 됩니다. 그 다음 버너 화구의 버너 팁 끝부분에 팁이라든지 불 나오는 구멍 화구에 카본이 축적됐다. 카본은 탄소가 딱딱하게 열받은 걸 말이죠. 원래 탄소는 영어로는 카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용어에서는 화학적으로 말할 때 그냥 탄소 성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이게 석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석탄의 성질 가운데 점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결성. 석탄의 어떤 성분,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도 물론 회분하고 이 탄소가 타면서 연소가 되면서 회분은 안 타는 것인데, 350도 이상이 되면은 끈적끈적하게 녹았다가 450도 이상이 더 올라가면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처럼 탄소는 사실 가연 성분, 탈 수 있는 성분이고 1kg에 8,100kcal 열량이 나오는 성분이지만 공기가 풍부할 때는 CO2가 됩니다. 타면서. 그래서 이것을 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연소 기술이 미숙하거나 또는 공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CO,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이것은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덜 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공기가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안 타고 탄소 알갱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가 다양합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전열면에 까맣게 달라붙는다. 그름, 검댕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다시 열에 의해서 끈적끈적 녹았다가 다시 유리일처럼 까맣게 굳었다. 그러면은 카본이 부착됐다. 카본이 부착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사실 C가 영어 단어는 그냥 카본 그 자체인데 기술적으로 특별히 그냥 카본이 생성이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화격자 같은데 석탄 떼는데 그 공기가 통하는 구멍에 쫙쫙쫙쫙 붙어 있다. 그리고 재가 되는 것하고 같이 지저분하게 엉겨 붙어 있다. 그러면은 클링커가 부착되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게 더 구멍이 커져서 이게 막 새 둥어리 모양으로 엄청 커졌다. 그러면 버드 네스트가 부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탄소를 그름, 검댕 또는 연소가 진행이 안 된 미연소 탄소 성분, 그래서 미연탄분이라고도 하는데 소자 띄고요. 미국에서 수입한 연탄 성분이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닐미, 연소가 되지 않는 탄소 성분이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버너 화구에 버너 팁이 있으면은 화구가 팁입니다. 여기에 하부에 이렇게 끈적끈적 까맣게 눌러붙어서 이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점도가 너무 과대할 때, 또는 기름 뿜어내는 유압 과대. 유압 과대는 기름량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상태가 공급이 불안정할 때, 또는 너무나 지나치게 예열 온도가 높을 때. 중유의 예열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중유의 성분이 분해가 돼 버려요. 그리고 기름이 끓어요. 기름이 끓는단 말은 유증기가 발생을 해서 분사 상태가 부다다다 이렇게 분사 상태가 불량이 되고, 성분이 분해가 되면은 기름의 성분, 가연 성분, 탄소, 수소, 뭐 기타 이런 성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다 묶여서 뭉뚱그려서 타면 좋은데, 탄소 성분만 분해가 되어서 자꾸 여기에 찔찔찔찔 흘리듯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화염이 이렇게 연소되고 있으면은 열받아서 다시 까맣게 딱딱하게 굳어서 카본이 축적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버너 화구에 부착되는 사고 원인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취급 안전관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